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역대 가장 강한 태풍으로 전망되는 흰남노가 바다 위에서 세력을 키우며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다음 주 화요일인 6일 경남 해안에 상륙할 전망인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은 물론 중부 내륙까지도 비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폭풍의 일과 침수는 물론 하천이 범람할 위험도 커질 걸로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세력을 재정비한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걷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이동 중이지만 주말 사이 속도는 조금씩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후 태풍은 북상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큰 기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중국에서 발달하는 티베트 고기압인데 이 두 기단 사이에 밀려 태풍의 길목이 한반도, 그것도 경남 해안 부근으로 열릴 전망입니다. 올해 첫 태풍 상륙으로 태풍의 강도는 한반도에 상륙할 때까지도 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영향은 어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풍의 경로가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시나리오에서 경남, 남해안에 상륙을 하는 시나리오로 바뀌었다라는 내용.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는 다음 주 화요일 새벽부터 낮 사이가 될 전망입니다. 태풍은 6일인 다음 주 화요일 새벽 제주도 서귀포 동쪽 해상을 지나 화요일 아침 거제 부근 경남 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경남 해안을 지날 전망인데 부산의 경우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 안에 들고 울산도 태풍의 길목에 들면서 비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은 태풍 북상과 만조 시각이 겹치는 시기에 저지대 침수와 폭풍 해일, 하천 범람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밀물과 썸물의 교차 시점에 해수면 수위가 높아지는 시점에서는 월파뿐만이 아니라 물의 역류, 이 폭풍해일처럼 중심 시도가 낮아진 태풍 주변에서의 높은 해수가 바로 이 내륙 해안가로 들이닥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제주도와 남해안은 물론 내륙에서도 기록적인 호우와 함께 태풍 매미의 초속 60m 강풍 기록을 능가하는 돌풍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태풍 북상 전부터 역대급 비바람과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산사태와 하천 범람, 강풍 피해 등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처럼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일요일인 내일부터 전국의 국립공원이 전면 통제됩니다. 거센 비와 강풍의 영향으로 산사태나 낙석, 불어난 계곡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가 큰 만큼 특히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어난 계곡물이 모든 걸 집어삼킬 듯 흘러 넘칩니다. 탐방로 곳곳이 무너져 내릴 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2년 전 이맘때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강타한 설악산 국립공원의 모습입니다. 더욱 강력한 태풍인 흰남노의 북상에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도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오후 5시부터 지리산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 22개 국립공원, 600여 개의 탐방로가 통제돼 입산이 전면 금지됩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지리산 장터목과 설악산 중청 대피소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피소와 야영장 60여 개소도 내일 오전 11시부터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앞서 제주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한라산 국립공원의 경우 이미 어제 새벽부터 입산이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다만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은 태풍 이동 경로와 영향을 보고 탐방로 통제 여부가 정해질 방침입니다. 통제 조치를 어기고 국립공원에 들어갈 경우 과태료를 무는 건 물론이고 무엇보다 인명피해 우려가 커 절대 들어가선 안 됩니다. 많은 비와 강한 바람으로 산사태와 낙석 위험이 있는 만큼 산 근처에 가거나 산간 도로를 통행하는 건 삼가야 합니다. 또 계곡물이 급격하게 불어 고립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계곡 출입이나 야영 역시 하지 않아야 합니다. YTN 김철입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오키나와를 시작으로 일본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태풍을 피해 서둘러 돌아가고 주민들도 생필품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 치 앞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센 비바람이 쏟아집니다. 무서운 기세로 이어진 비바람을 견디지 못해 나무가 꺾이고 키 큰 사탕수수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일본 오키나와 곳곳은 비상입니다.
모처럼 여행에 나선 관광객들도 태풍을 피해 서둘러 떠나고 있습니다. 台風でもしかしたら明日飛べなかったら5日とかになっちゃうかもって言われて、そしたら予定もあるんで早めようってなって。 태풍 영향으로 일부 상품 공급이 늦어지면서 상점에서는 진열대가 텅 빈 곳도 생겼습니다. 台風来るようで買いだめしました。もうなくなる前に。 오키나와뿐 아니라 태풍에서 멀리 떨어진 도쿄와 나가노 등도 벌써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무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린 큰 비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돼 승객들이 한때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本当に野宿をしなきゃいけないのかなっていうホテルみたいなものも一切ないとこだったので 주말에 걸쳐 일본 큐슈부터 도쿄 등 수도권 일대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여름 일본은 폭염과 호우가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여기에 건물을 무너뜨릴 정도의 위력을 가진 초강력 태풍이 북상하면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결국 1,360원의 벽마저 넘어섰습니다.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인데요. 당분간 환율 고공행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1달러에 1,362.6원,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7원 넘게 오르면서 1,36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그러니까 13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환율입니다. 2거래일 연속 오름세인데 이틀 동안에만 환율이 무려 25원이나 치솟았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예상보다 강한 긴축 의사를 내비친 것이 길게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스촨성 청두시를 봉쇄한 것도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AMD에 인공지능용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중단하라고 통보한 건 역시 악재가 됐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1,400선 얘기하는 분들도 나오고 있어서 일단 오는 21일 이제 FMC 회의 결과를 좀 봐야 되겠다. 3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 이상으로 간다면 추가적인 달러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심리가 강해진 만큼 한동안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코스피가 6.2포인트 0.26% 하락해 2,409.41에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2,900억 원 이상 순매수했으나 외국인이 1,800억 원, 기관이 1,300억 원 이상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54% 하락해 57,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44포인트 0.31% 내린 785.8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로 내려가 7개월 만에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석유류 등의 오름폭이 둔화하면서 상승률이 6%대였던 전달보다 낮아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달보다 낮아진 건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가 추석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이 높은 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상경제 처간회의에서 배추와 무, 양파와 감자 등 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해선 추석 직전까지 4,000톤 규모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대 성수품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23만 톤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을 다시 강조하면서 한국산 차별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하와이에서 처음 열린 한미일 안보수장 회담, 한미 양자 회담에서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김성한 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안보 보좌관으로부터 백악관 국가안전부장회의 차원에서 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어떤 영향을 한국 업체 또는 앞으로 저희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NSC 차원에서 좀 상세히 들여다보겠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는 여전히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를 미국 안에서 생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를 환영하면서 전기차와 반도체 등의 미국 내 생산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확인했습니다. 마이크론의 투자를 언급하면서 미국 제조업이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대한 해결이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미국의 이익을 내세워 중산층을 끌어들이려는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때까지는 법 개정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그런 만큼 중간선거 이후나 새로운 미국 의회가 출범하는 내년 1월까지 사태 해결이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새로 통과된 전기차 보조금법 때문에 국내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되자 우리 정부는 국제 분쟁을 통한 해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품 생산지와 조립 생산지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별하는 것은 한미 FTA 규정 위반이라는 건데요. 신지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기 위해 전기차 구매 시 세액 공제를 최대 7,500달러,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중국 등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거나 미국에서 최종 조립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차량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미국 내 완전한 생산 라인을 갖추지 않은 국내 기업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미국 내 국산 전기차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해당 법은 내국민 대우 원칙 등 한미 FTA와 WTO 규범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상품의 시장 접근에 있어 내국민 수준으로 유리하게 대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국 상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국 상품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재료의 출처에 따른 차별도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데 자국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유리한 조건을 부여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일정 수준의 국내 재료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최종 조립이 북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세금 공제가 제공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산 비율 충족을 하도록 요건을 잡고 있는데, 가장 큰 틀에서는 미국산과 외국산 간의 차별이 일단 발생을 하는 것이고, 한미 FTA 협상에 참여했던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내국민 대우와 비차별을 핵심으로 한 FTA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에 FTA 규정 위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TO 제소 가능성도 내비쳤는데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한미 간 논의가 소득을 거두지 못할 경우 국제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녹취록이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가담 증거가 나왔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대통령실은 허위 보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0년 1월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뉴스타파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등의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2010년 1월 12일 해당 직원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언급하며 조금씩 사볼까요라고 물었고 김 여사는 그러시죠라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증권사 직원이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좀 사느냐고 묻자 김 여사는 전화가 왔느냐고 말한 뒤 그럼 좀 사라고 합니다.
뉴스타파는 이를 근거로 김 여사가 직접 주식을 집중 매수한 게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나왔다며 김 여사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허위사실 유포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실은 허위 날조 보도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해당 녹취록은 김 여사가 이모 씨에게 1인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도 주식 매매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이 계좌 명의인에게 내용을 확인하며 녹취를 남기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라며 거들었습니다. 당 지도부 역시 지난 정부에서 모두 조사했던 내용인데 문제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검찰총장 그 이전에도 금감원에서 다 조사를 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이 엄혹한 대선 레이스 전국에서 야당 후보의 부인이었는데 놔뒀겠어요?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민대학교 동문이 학교 측의 김건희 여사 논문 재조사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재학생이라면서 명예회복을 위해 표절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학교 정문에서 선전전을 열고 연구윤리위원회에 김 여사 논문 검증 실패로 학교 명예가 실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증 실패 최대 피해자는 재학생들이고 13개 교수단체 등과 협조해 논문 표절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가 프락치 의혹을 받는 김순호 경찰국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등 6개 단체는 어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김순호 경찰국장 퇴진과 경찰국 해체를 촉구하는 시민문화제를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찰의 밀정으로 활동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을 경찰국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경찰 장악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김 국장의 사퇴와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했던 스타벅스 고객 증정용 가방의 발암물질 검출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스타벅스를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스타벅스 코리아 송호섭 대표를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스타벅스가 발암물질이 검출된 가방을 사용한 뒤 피부질환을 호소하는 고객들에게 한 달 가까이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코로나19 유행이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계기로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거리 두기 없는 첫 명절인 만큼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고 필요하면 검사와 처방을 신속하게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8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한 주 전보다 11,000여 명 줄었고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7월 29일 이후 5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감소세가 확연하지만 아직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전반적인 방역 상황은 안정적이나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동안 대면 접촉과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추가 확산 가능성은 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이라 모임 인원 제한은 없지만 정부는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의 부모가 백신 기초 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면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지금처럼 접촉 면회와 외출 외박이 제한됩니다. 감염이 의심되면 전국의 603곳과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운영되는 선별진료소와 검사소를 찾으면 됩니다. 검사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센터도 연휴 기간 돌아가며 운영하고 진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보건소에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전 명절에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전례가 있는 만큼 정부는 607개 밀집 지역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과 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와 밀집도 완화를 위한 현장 점검과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폐지돼 해외여행에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의무는 유지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5,566명 나왔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85,696명보다 1,100여 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명 후반이나 8만 명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3차 접종으로 추가 접종하면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BA.5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존의 코로나19 백신으로 1, 2차 접종을 마친 뒤 스카이코비1으로 추가 접종받은 5개 대상군을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에 대해 접종 전보다 28.2배 높은 중화 항체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오미크론 변이와 그 하위 변이인 BA4와 BA5에 맞게 개량된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CDC는 현지 시각 1일 올가을과 겨울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것에 대비해 새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자문기구의 권고안을 로셸 월렌스키 국장이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미국에서 새 백신이 접종될 예정입니다. 21년 만에 붙잡힌 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이승만과 이정학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주범인 이승만은 검찰 송치 직전에 지난 2003년 발생한 대전 현금 수송차 탈취 사건도 본인이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검은색 점퍼에 마스크를 쓴 이승만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이승만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경찰관분 운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언젠가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을 줄 알고 있었다며 완전 범죄는 꿈꾸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지은 죄를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 범죄 꿈꾸셨던 건가요? 잡힐 거란 생각은 못 하셨는지? 그거는 아닙니다. 다른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공범 이정학도 같은 시각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정학은 취재진의 질문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랑 유가족에게 할 말씀 없습니까? 본인 가족에게도 사죄드립니다. 21년 만에 풀린 미제 사건. 극적인 일은 검찰 송치 직전에도 일어났습니다. 주범인 이승만이 유사한 다른 미제 사건 범행을 자백한 겁니다. 지난 2003년 대전 은행동에서 4억 7천만 원이 실린 현금 수송 차량이 털린 사건입니다. 이미 2008년에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훔친 돈의 사용처 등 추가 조사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추가 여죄와 권총의 행방 등 남은 의문점들을 파헤칠 계획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강제로 대출을 받게 한 뒤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추가로 대출받기를 거부하자 둔기로 폭행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앞서 달리던 흰색 승용차 앞으로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다른 경찰차들도 합세해 승용차를 에워싼 뒤 운전자를 체포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건 46살 A씨. 공범 4명과 함께 지적장애인 B씨를 감금하고 대출을 강요한 뒤 그 돈을 뺏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등이 B씨를 알게 된 건 재작년 10월. 한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B씨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강제로 대출을 받게 한 뒤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른바 작업대출로 불리는 범죄입니다.
이를 위해 일당 중 한 명인 30대 여성이 B씨와 연락하며 호감을 쌓은 뒤 대전의 한 모텔로 유인해 감금했습니다. A씨 등은 이후 B씨에게 모바일 햇살론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챘습니다. 또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주고 저축은행으로부터 1,300만 원을 추가 대출받게 한 뒤 빼앗았습니다. 이때 B씨가 추가 대출을 거부하자 A씨는 인근 야산으로 B씨를 데려가 둔기로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4일간 감금됐다가 풀려난 B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가명을 쓰면서 1년 8개월간 도피한 끝에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일당은 B씨에게서 뺏은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3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주요 7개국 G7이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를 긴급히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석유의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는 국가에 대해선 석유 공급을 중단할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러시아 원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긴급히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산 석유가 일정 가격 아래로만 거래되도록 통제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석유 수익을 줄여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지원 능력을 떨어뜨리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도 잡아보자는 취지입니다. The price cap will advance our two key objectives, reducing revenues that Putin needs to continue waging his war of aggression, and putting downward pressure on the price of energy. 이를 위해 러시아산 석유 가격이 G7이 정한 수준 이하일 경우에만 해상 운송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격 상한선을 얼마로 정할지는 참여 국가들 전체가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유럽연합 6차 대러 제재에 맞춰 조정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자국 석유에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는 국가에는 석유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потенциальному такому потолку цен, они не будут среди получателей российской нефти. Мы просто не будем на таких нерыночных принципах с ними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현재 일시 중단한 유럽연합에 대한 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중단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G7 관계자들은 러시아 석유 가격 상한제가 성공하기 위해선 주요 수입국 중국과 인도가 동참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러시아가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의 정비 완료와 가스 공급 재개를 하루 앞두고 돌연 문제가 발견됐다며 가스 공급 중단을 전격 통보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현지 시간으로 2일 오후 노르트 스트림 1의 정비 관련 성명에서 정기 점검 중 누출이 발견돼 노르트 스트림을 통한 가스 공급이 완전히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등했던 세계 식량 가격이 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는 올해 8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전달 대비 1.9% 내린 138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역대 최고치인 159.7까지 올라갔다가 4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한 것입니다. 우리의 국회의장격인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이달 중순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 위원장은 중국 내 권력 서열 3위로 이번 방한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한중 양국은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이달 중순 방한 일정을 최종 조율 중입니다. 이번 방한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 초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 강합니다. 리 상무위원장은 김 의장과 만나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 11월 주요 20개국 회의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중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양국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의 외교 일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면서 관련 만남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리 상무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자
지난 2014년 7월 시 주석의 방한 이후 한국을 찾는 최고위급 중국 인사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강화를 적극 모색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리짠수의 방한은 중국 정부가 그만큼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또 잘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리잔수 상무위원장의 방안으로 시진핑 주석의 연내 답방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 권력 서열 1위와 3위가 연달아 한 국가를 방문한 전례가 거의 없고 미중 갈등 격화도 여전히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중국 당국이 연말까지 인터넷 유언비어와 허위 정보 척결을 위한 특별 단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중앙사이버안전판공실은 앞으로 석 달간 유언비어와 허위 정보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를 결정할 10월 16일 개막되는 제20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시행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이 다국적 군사연습인 보스토크 202 훈련의 하나로 동해 등에서 연합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훈련 이틀째인 어제 러시아 국방부 영상이라며 두 나라 해군이 동해 북부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동해에서의 중러 훈련 자체는 예고된 것이지만 중국이 자국 매체를 통해서 훈련 영상을 공개한 것은 한미일 공조 강화 흐름을 견제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타이완인 64%가 양안 간 군사적 충돌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완의 시사잡지 원견이 지난달 16일에서 20일 20세 이상 성인 1,470명과 기업 162곳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자유시보 등 타이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군사훈련을 확대했는데 양안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일반인 63.6%가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부통령이 귀갓길에 30대 남성으로부터 권총 공격을 받았습니다. 총알이 발사되지 않아서 위기는 피했지만 가뜩이나 경제난으로 혼란을 겪는 아르헨티나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지지자 환호에 답하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부통령이 무엇에 놀란 듯 황급히 고개를 숙입니다. 군중 사이에서 누군가 얼굴을 향해 총구를 겨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지만 현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Sí, yo estaba ahí, estábamos salvando a Cristina cuando pasó esto. Que en un primer momento no se sabía que 현장에서 잡힌 용의자는 아르헨티나에 사는 30대 브라질 남성입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과정, 정신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 정치권은 물론 주변국 지도자들도 일제히 위로와 지지의 뜻을 보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La Argentina no puede perder ni un minuto más. Ya no hay tiempo. Es necesario desterrar la violencia y el odio del discurso político y mediático y de nuestra vida en sociedad. 지난달 22일 페르난데스 부통령이 부패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구형받은 뒤 자택 주변에 지지자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지난 2007년부터 8년 동안 대통령으로 일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난으로 시위가 끊이지 않는 아르헨티나는 지도자 저격 사건까지 터지면서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다음 달 15일 부산에서 개최하는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콘서트 장소가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변경됐습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BTS의 콘서트 예투컴인 부산 개최 장소가 애초 기장군 일광특설무대에서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빅히트뮤직은 공연 취지를 살리면서 관객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다 쾌적하고 원활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자 장소를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술 장터가 닷새간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1조 원대 미술 시장을 내다보는 한국이 아시아 미술 중심으로 떠오를지 주목되는 가운데 국내외 350개의 갤러리가 참여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VIP데이 개막에 맞춰 늘어선 장사진이 아시아 최대 규모 아트페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키아프와 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프리즈가 처음으로 동시에 열렸습니다. 아시아에 처음 진출한 프리즈는 5년간 서울 전시를 열게 됩니다. It was an easy decision to make. Seoul is a city full of artists, full of galleries, full of museums, full of culture, music, film, fashion. 세계 굴지 화랑인 가고시안과 하우저 앤 워스는 프리즈를 통해 한국 미술 시장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쟤는 쟤로, 먼지는 먼지로와 무라카미 다카시의 꽃 연작이 눈길을 끌었고 조지 콘도의 신작 유화와 루이스 부르조아의 회색 분수도 관객을 모았습니다. We are so pleased to be here in Korea. It's been a fantastic week of getting to know new Korean collectors. 18개 화랑이 참여한 프리즈 마스터스는 최고 수준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학고제는 예술 동료이자 벗을 애도하는 백남준과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윤성남의 작품을 추모를 주제로 전시했습니다. 갤러리 현대는 박현기, 곽인식, 이승택의 돌을 재료로 한 혁신적인 입체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국제 갤러리는 은하수가 떠오르는 김환기의 고요 연작을 내놓고 양혜규의 예술 세계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키아프 서울에는 역대 최다의 해외 갤러리 참여 속에 17개국 160여 개 화랑이 작품을 엄선해 선보였습니다. 화랑협회는 역대 최고 매출을 올렸던 지난해보다 3배 이상의 실적을 기대합니다. 해외로부터 꾸준한 컬렉터들의 입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3배 이상의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합니다. 신생 화랑의 대거 참여 속에 먼저 개막한 키아프 플러스도 미디어 아트와 대체 불가 토큰을 내세워 많은 관람객을 모았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요즘 막걸리나 청주 같은 다양한 전통주가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수백 가지 맛을 고를 수 있는 만큼 20, 30대 젊은 층의 소비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우리 전통주를 한자리에 모은 축제가 경북 안동에서 열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하회탈 모양의 주병이 특이한 안동 소주. 45도에 이르지만 은은한 향취에다 감칠맛이 어우러지고 오래 지날수록 풍미가 좋아집니다. 수백 년 종가와 역사를 함께해온 가양주에서는 지극정성으로 술을 빚었던 종부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전전긍긍하면서 술 익는 소리가 뽀글뽀글 잘 나면은 맛이 더 있고 뭐 좀 시원찮으면은 맛이 덜하다고 그랬대요. 경북 안동에서 술문화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종가마다 전해 내려오는 가양주에다 청송 구암막걸리와 안동소주 등 경북에서 생산되는 전통주 140여 종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 가양주에 어울리는 상차림은 물론 전통 방식으로 제작된 주병과 잔도 선보입니다. I've experienced a lot of Korean alcohol, and especially my favorite is makgeolli. And I also like soju, so coming to Andong to try the traditional Andong soju is very exciting for me. 경북에는 현존 조리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수은자빵을 비롯한 많은 옛 조리서들이 전해집니다. 조리서마다 술을 담그는 비법이 기록돼 있어 전통 방식을 계승해 만든 술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경상북도는 전통주를 복원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해외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리서에 있다시피 반이 술인데 그 술을 복원해서 술의 산업이 굉장한 산업인데 문화를 입혀서 세계로 나가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고택과 함께하는 전통주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관광객을 끌어모을 방침입니다. 또 예술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전통주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는 것은 물론 전통주 관련 스토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역대급 세기로 북상하고 있는 11호 태풍 흰남노가 6일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흰남노가 대한해협을 지날 것이라는 기존 예보를 조정해 6일 새벽이나 아침 경남 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흰남노가 우리나라에 상륙할 때 강도는 매우 강인 상태로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43m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흰남노가 우리나라에 근접하기 전에도 고온의 수증기를 불어넣어 5일과 6일 전국, 특히 제주와 남해안, 수도권과 충청, 강원 지역에 많은 비바람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북상함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와 야영장, 대피소가 내일부터 전면 통제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내일 오후 5시부터 지리산과 설악산 등 전국 22개 국립공원의 탐방로가 전면 통제돼 입산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 오전 11시부터 8일 오전 11시까지는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지리산 장터목과 설악산 중청대피소 등 전국 국립공원 대피소와 야영장도 전면 통제됩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권에 들고 있는 제주도는 관광객들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복합 리조트인 신화월드의 경우 1,000실가량의 객실 예약이 취소돼 이번 주말 30%대의 객실 예약률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제주도 내 다른 숙박업체와 패키지 여행 역시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고 취소율이 평균 30에서 40%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과거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줬던 사라와 매미보다 더 강한 상태에서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상륙했던 태풍 가운데 중심기압을 기준으로 가장 강력했던 태풍은 1959년 사라입니다. 중심기압 951.5 헥토파스칼의 사라는 충무로 상륙한 뒤 포항을 통과해 800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 200여 명 등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는 중심기압 954 헥토파스칼로 사라보다 약했지만 초속 60m의 역대 최대 풍속을 보이며 부산을 비롯한 경상도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사라와 매미의 과거 이동 경로와 오는 6일 경남 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 11호 태풍 흰남노의 예상 진로입니다. 현재까지 흰남노는 경로와 강도에서 매미의 경로와 비슷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3년 당시 타이완 쪽으로 북서진하다 초강력 태풍으로 세력을 불려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매미처럼 흰남노 역시 타이베이 남동쪽 해상에서 강해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직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매미 때처럼 현재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 3도 높아 흰남노 역시 강한 세력을 유지할 수 있고 한반도 부근에서의 이동 속도도 매미처럼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 태풍은 중심이 강하게 발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중심부에 가깝게 지나는 지역에서는 이전 매미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강풍 기록을 상회하고 또는 갱신하는 정도의 수준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미와 비슷하지만 흰남노는 역대 가장 강했던 태풍 사라와 두 번째 매미보다 더 강한 상태에서 상륙할 가능성이 큽니다. 강풍 반경도 넓어 매미보다 더 강한 돌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중심 시도가 이렇게 낮았던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됐던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강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현재 기상청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태풍 흰남노로 인한 최악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기상청은 오는 6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파키스탄이 최근 최악의 폭우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 올해 녹아내린 빙하도 예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우주국이 공개한 지난달 30일 코페르니쿠스 위성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파키스탄 정부가 주장한 대로 최근 몬순 홍수 탓에 국토의 3분의 1이 잠긴 걸로 확인됐다고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했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파키스탄의 인더스 강이 범람해 너비가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큰 호수를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땅 전체의 85%가 얼음인 그린란드 빙하가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당장 탄소 배출을 중단하더라도 녹을 수밖에 없는 이른바 좀비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27cm나 오를 걸로 예측됐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린란드에 있는 북극 연구기지, 물자를 실은 군용기가 착륙에 애를 먹습니다. 활주로 얼음이 녹아 착륙용 스키 작동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18일 기온은 녹는 점에 가까운 영하 1.6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린란드가 겪는 미니 폭염입니다. If you're close to melting, the ice gets really sticky and the skis they stick and also the airplanes they actually break up the skiway. 그린란드에 분포한 이른바 좀비 빙하는 전체의 3.3%인 110조 톤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후 변화에 상관없이 무조건 녹는 빙하입니다. 좀비 빙하가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은 적어도 27cm, 최악일 땐 78cm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빙하가 녹아도 그만큼 내린 눈이 만든 양적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The snow falling on the top of it was equaled by the melt and the iceberg carving at the edges. But over the last 2 decades, it's a bank balance that's gone seriously into the deficit. 해수면이 오르면 특히 해안가에 거주하는 유공명은 해일이나 폭풍 등 재앙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무덤에 한 발을 들여놓은 격이라며 상황이 점점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5개월여 만에 1,360원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그제 종가보다 7.7원 오른 달러당 1,362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09년 4월 1일에 1,379원 50전 이후 가장 높았고 장중 1,363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코스피는 6.2포인트, 0.26% 하락해 2,409.41에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2,900억 원 이상 순매수했으나 외국인이 1,800억 원, 기관이 1,300억 원 이상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54% 하락해 57,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44포인트, 0.31% 내린 785.8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6%대로 뛰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7개월 만에 한풀 꺾이면서 5%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5 내지 6% 사이의 높은 물가 오름세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이 국내 석유류 가격에 본격 반영되며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7개월 만에 둔화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계속 올라 6월과 7월 6%대를 기록했던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 5.7% 상승했습니다. 7월의 6.3%와 비교하면 지난달에는 상승률이 0.6%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석유류가 19.7% 올라 여전히 상승폭이 컸지만 전달의 35.1%보다는 줄었습니다. 휘발유 8.5%, 경유는 30.4% 올랐는데 7월과 비교해 오름폭이 둔화했습니다. 농산물과 외식비는 지난달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호박과 배추, 오이, 파 등 채소값이 많이 올랐고 수입 쇠고기도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전기료와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 상수도료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8.8%로 근 30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 치킨과 생선회 등이 크게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이번 달에도 8월의 물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유가와 국제 곡물가 등 대외적 불안 요인들이 다시 악화하지 않으면 물가 상승세의 정점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이 비교적 높았던 데 따른 역의 기저효과도 어느 정도는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름세가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가 당국인 한국은행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당 기간 5에서 6%대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성수기 수요 확대와 국제 원자재 가격 움직임 등 잠재 물가 불안 요인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부 일타 강사 시간입니다. 이번엔 최근 들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물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5.7% 올랐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상승률 자체는 7개월 만에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스를 보면 물가와 관련한 지표가 여러 개 나오는데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먼저 수입 물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입하는 가격을 말하는데요. 23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 금액을 원화로 환산해 집계합니다. 수입 물품의 가격 변화에 더해 환율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상당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수입 물가가 변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지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다음 단계는 생산자 물가입니다. 제품을 만든 사람이 도매상에 파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말하니 도매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90여 개 품목을 조사하고 수입 물가와 함께 한국은행에서 발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지표는 결국 가장 중요한 소비자 물가로 연결됩니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소비자가 상품을 살 때 그리고 서비스를 살 때의 가격 변화, 그러니까 소매 물가를 말합니다. 450개 품목이 조사 대상인데 한 달 평균 소비 금액의 0.01%가 넘는 항목에서 대표 상품을 골라 측정합니다. 이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 오르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니 지금 물가는 높아도 너무 높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5%대라고 하지만 체감 물가는 훨씬 높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람마다 주로 소비하는 품목, 구매 빈도 같은 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방 항목을 보면 도시가스와 지역 난방, 등유가 모두 포함되지만 개별 가구는 이 가운데 하나만 쓰니까 와닿는 물가 상승률은 저마다 다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보조 지표가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녹취록이 다시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이 허위였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어제 5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을 보면 지난 2010년 1월 10일 해당 직원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언급하며 조금씩 사볼까요라고 물었고 김 씨는 그렇게 하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날조 허위 보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일관되게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이모 씨에게 1인 매매를 맡긴 사실을 밝혔고 보도에 나온 녹취록은 이를 입증하는 증거인데 주식 매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보도했다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정권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받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그제 안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모욕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씨는 5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부터 경남 양산시 사저 근처에서 확성기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비하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제 공약을 비판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 1월 대선 국면 당시 안 후보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가 부채 유형 중 하나로 딥4를 언급하며 정부가 그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 연구위원은 딥4 개념은 애초 존재하지 않고 안 후보가 이름 붙인 것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당시 안 후보가 소속됐던 국민의당은 이 연구위원이 안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거리 두기 없이 맞는 추석 연휴에 추가 확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방역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인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동안 대면 접촉과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추가 확산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추석 연휴 방역 의료 대응 전략에 따라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정상 운영, 지역 요일별 원스톱 진료기관 필수 운영 등을 통해 의료 공백 없이 환자를 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해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입국한 뒤 1일 이내에 유전자 증폭 PCR 검사 의무는 유지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와 다중 이용 시설 제한이 권고됩니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할 경우 현재 우세종인 BA.5 변이에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주 기초 접종부터 시작되는데요. 조만간 추가 접종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1이 출하와 함께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지난 1일 사전 예약을 시작해 첫날 19명이 신청했고 오는 5일부터 당일 접종도 가능해집니다. 성인 1, 2차 접종에 활용되는데 전통적인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개발돼 신기술인 mRNA 방식 백신보다 이상 반응 등에 대한 거부감이 적습니다. mRNA 백신에 대한 이상 반응 우려로 그간 기초 접종을 꺼리신 분들께서는 스카이코비언 멀티주를 통한 접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스카이코비1이 추가 접종에서 오미크론 변이와 하위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기존 백신으로 2차 접종까지 마친 뒤 스카이코비1을 3차로 교차 접종하면 BA.1과 BA.5 감염 예방 능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국립보건연구원 분석에서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BA.5 바이러스에 대해 중환응이 28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대유행을 이끈 오미크론 변이 BA.1에 대해서는 무려 52배나 높았습니다. BA.1이나 BA.5에 대해서도 충분한 어느 정도의 항체가 형성됐기 때문에 바이러스 방어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은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96%가 2차 접종까지 마친 걸 고려하면 당장 수요가 많지는 않은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이달 중 추가 접종에서의 활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종 백신의 본격 접종과 함께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량 백신까지 도입되면 올겨울 코로나19 재유행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21년 만에 붙잡힌 대전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과 이정학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승만은 동부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벌을 받을 줄 알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시간 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이정학은 모자를 눌러쓴 채 취재진 앞에 섰으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는지를 묻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승만이 범행 1년여 뒤에 다른 현금 수송 차량도 훔쳤다고 자백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이승만이 송치되기 직전 2003년 초 대전에서 현금 수송 차량을 훔친 사실을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1월 대전 은행동 밀라노 21 쇼핑몰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4억 7천만 원이 실려있던 현금 수송 차량이 통째로 도난당했는데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수백 톤에 달하는 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생활 쓰레기와 건축자재, 심지어 주사기 같은 의료용 폐기물까지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원주 섬강변 한 채석장. 굴착기 한 대가 쉴 새 없이 땅을 파냅니다. 5m 넘게 파내려가자 시커먼 폐기물이 악취와 함께 쏟아집니다. 땅속에 묻힌 불법 폐기물을 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선과 비닐 그리고 각종 건축 폐기물까지 그 종류와 양이 상당한데요. 100톤이 넘는 양이 파묻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굴착기가 파낸 폐기물에는 주사기를 비롯한 의료용 폐기물까지 섞여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에 나선 원주시와 폐기물 처리 업체는 누군가 계획적으로 파묻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흙을 깔고 위에 폐기물을 얹고 다시 흙을 깔고 다시 폐기물을 얹고 일명 샌드위치죠.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건 지난 6월. 중장비 기사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업체가 불법 매립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5톤 덤프트럭 50여 대 분량으로 현장 곳곳에 불법 매립한 것을 시인했습니다.
공무원이 내일 검사하러 오기 때문에 임시로 묻어놓는다 이거야. 아 그래요? 그럼 내일 모레 파냅니까? 파낸대. 그래서 덮은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완전 범죄로 이어질 뻔했지만 중장비 기사들이 장비 대금 등 임금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법 매립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업체 측은 불법 매립은 알지 못했다며 회사 직원이 개인적으로 중장비 기사들과 벌인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시는 폐기물 불법 매립이 확인된 만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들과 해당 업체 등을 조사한 후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거를 이제 맡긴 사람, 이제 이걸 묻은 사람한테 이제 거꾸로 이제 저희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임금 체납 탓에 드러난 수백 톤 폐기물 불법 매립. 원상 복구시키는 것도 일이지만 300mm가 넘는 지난 집중호우에 일대가 침수되면서 이미 심각한 수질 오염까지 발생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가리왕산은 지난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가 열렸던 곳입니다. 이곳은 환경 파괴 논란 속에 올림픽을 치른 후 다시 복원하기로 했던 곳인데요. 4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촬영한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 하루 100mm씩 사흘간 내린 비에 또다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집수관으로 들어간 빗물이 바닥에서 터지고 계곡으로 변한 슬로프는 무너졌습니다. 2주 뒤 찾은 현장, 토사가 여기저기 흘러내립니다. 비탈면도 횡하니 비었습니다. 돌과 바위가 들이친 곳은 더 처참합니다. 지하에 묻었던 수로와 전기선이 마구 엉켜 밖으로 드러났고 깨지고 찢겼습니다. 토양의 침식이 일어나면서 이 집수종을 메워버렸어요. 메워버리다 보니까 물이 이 배수관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그냥 흘러버리는 거죠. 스키장 중단에서 하단까지 2km가 비슷한 모습. 추가 산사태 위험도 큽니다. 경사가 워낙 급해 순식간에 토사가 쏟아져 내리는 구조입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부실한 말 그대로 올림픽 때 한 번 쓴 2천억 원짜리 일회용 스키장이었습니다. 평균 경사각이 한 27도 정도 되는데 그 산지재해 공법이나 이렇게 산사태 피해나 수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공법들이 같이 들어가서 스키장 슬로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가리왕산은 원래 생태 자원의 보고였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확보가 급해 복원을 전제로 나무를 뽑고 흙으로 덮었고 곤돌라를 깔았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광시설로 놔두자는 주민 요구가 있었습니다. 환경단체와 주민, 정부와 지자체의 첨예한 갈등. 결국 산림 복원은 하되 곤돌라는 내후년 말까지 운영해본 뒤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 현장의 관광형 곤돌라 운영은 언감생심. 복원이 늦어지며 상습 산사태 발생 지역으로 남았습니다. 울창했던 산림은 돌 무더기로 변했습니다. 관광시설로의 전환도 지지부진합니다. 올림픽 축제가 끝난 뒤 애물단지로 남겨진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 이야기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은 현지 시각 2일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G7 재무장관들은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초기 가격 상한선은 기술적인 투입 범위를 기반으로 할 것이며 가격 수준은 필요에 따라 재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석유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자국 석유에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는 국가에는 석유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시장 원칙을 따르지 않는 이들과 협력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현재 정비 문제로 일시 중단된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이 추가로 중단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 제조업의 부활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2일 미국 구하기 투자 계획과 관련한 화상 토론에서 8월 노동시장 동향 등을 거론하며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기 시작했을 수 있다는 일부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미국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이 되살아나고 있고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말은 더는 구호가 아니며 바이든 정부에선 현실이고 바닥에서부터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영등포 쪽방촌 일대를 20년 넘게 지켜온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자체에 수백만 원을 내야 해서 빚만 쌓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록달록한 송편과 바나나를 정성스럽게 담습니다. 서울 영등포 지역 노숙인, 취약계층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가 추석을 맞아 준비한 음식입니다. 송편 500인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질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쪽방 어르신과 노숙인들은 몸도 마음도 든든하기만 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영등포에 자리 잡은 지 20년이 넘은 무료급식소. 5년 전부터 지자체로부터 매년 500만 원가량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6년 영등포 쪽방촌 바로 옆 공터에 컨테이너 주방을 마련했는데 해당 건물이 도시계획상 녹지에 지어졌다며 구청에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560 정도 나오고요. 철도 부지가 한 80여만 원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2016년부터 지금 계속 쌓이고 쌓인 거예요. 미납된 이행 강제금만 해도 700에서 800만 원에 달하는데 코로나 위기로 기부금까지 줄어 운영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20년간 함께해온 쪽방촌 주민들이 눈에 밟혀 선뜻 떠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것을 떠날 수가 없죠. 이 사람들 저희들이 이제 하지 않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첫째가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 먹을 떼거리가 없다는 거는. 지자체는 녹지에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할 수 없는 만큼 강제 이행금 부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봉사를 한다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뭐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육지적이나 공원지역, 그린벨트 지역에는 가건물을 칠 수가 없어요. 지난 1월 청량리 무료급식소 바퍼는 불법 증축을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했지만 논의 끝에 현재는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영등포 무료급식소의 경우에도 불법을 무조건 묵인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방안 도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최근 심심한 사과란 표현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청소년들이 동영상에 집중하고 책은 적게 읽어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거셌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심한 사과는 마음 깊이 사과하는 걸까? 재미없이 지루하게 또는 싱겁게 사과하는 걸까? 공식적으로는 꽤 자주 쓰는 말이지만 아이들에겐 사어에 가까운 낯선 말이기도 한 심심한 사과를 비롯해 금일, 사흘, 서류수리, 고지식 등 단어들은 종종 비슷한 일로 화제가 됩니다. 청소년들이 문해력,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교육부는 2022 개정 교과 과정에서 초등학교 국어 시간을 34시간 늘렸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해력이 낮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질 문맹률이 75%라는 비판에 인용되는 자료는 2001년 성인 대상 조사로 그것도 문서 문해력만 문제가 되기에 시점과 근거가 맞지 않고 오히려 2018년 OECD 조사에선 젊은 층의 문해력이 훨씬 뛰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단지 어떤 단어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런 걸 어휘력이라고 하는데 어휘력은 사실은 문해력의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사전 찾아보면 되거든요.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이 언어로 표출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디지털 세상에 익숙하지 않은 기성세대가 심심한 사과 논란에 동영상만 보는 요즘 아이들은 무식하다고 쉽게 비판했고 반대로 온라인 언어 유희에 익숙한 이른바 MZ세대들은
사과 한 줄로 될 일이 아니라는 분노는 외면한 채 한자어를 모른다는 것만으로 비난을 받으니 이에 반발했다는 겁니다. 한 개인의 특성일 수도 있는 지점까지도 그 개인이 20대나 30대라고 생각되면 바로 이거 MZ 특성 아니에요? 라고 가버리는 이 성급한 일반화. 이거 자체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는. 진짜 문제는 디지털 문해력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OECD 조사에서 한국 청소년은 인터넷에서 접하는 정보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는 물론 사실인지 의견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 디지털 문해력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부랴부랴 2025년 고등학교에서 디지털 문해력 과목을 신설하기로 했지만 전문가들은 학생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토론을 하기 어렵고 사회 갈등 비용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배우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어서 뮤지컬이나 연극 등의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연계는 스윙이라고 불리는 대역 배우를 구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했던 뮤지컬 엘리자벳의 개막이 닷새나 늦춰졌습니다. 출연 배우와 스태프 등 여러 명이 동시에 코로나19에 감염돼 첫 무대인 지난달 25일부터 줄줄이 공연이 취소된 것입니다. 대작인 만큼 회당 손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About a dozen people got COVID, so we had to shut down. There were too many because we have swings, we have people to cover, but it was just too many people that got sick. 앞서 뮤지컬 웃는 남자와 연극 햄릿도 배우들의 확진으로 상당 기간 멈췄습니다. 모두 대체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배역은 더블이나 트리플 캐스팅이라 그나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창이나 군무를 맡는 코러스인 앙상블 배우들은 대부분 혼자 책임지기 때문에 대체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제작사들은 스윙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들의 연습 기간도 평소보다 많이 잡아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 먼저 아플 것이다, 어떤 역할은 상호가 없을 것이다 이런 걸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윙들은 대부분 거의 모든 역할, 무대 위에는 모든 상황을 다 항상 대비하는 그런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결국 스윙 인력도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극 등 소규모 공연 현장에서는 그마저도 그림의 떡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최근에 클래식계 슈퍼스타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야외 공연이 있었습니다. 7,000개 좌석이 예매 3분 만에 매진돼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잠시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로 예정됐던 KLPGA 대회가 개막을 불과 열흘 앞두고 갑작스레 취소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네, 골프장의 책임이라는 주최사의 주장에 골프장 측이 거짓말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사태가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대회 주최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 김용빈 회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회 취소 이유 중 하나로 골프장의 대회 준비 부족을 꼽았습니다. 골프장 측은 그러나 YTN과 통화에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코스 직원들이 밤새워가지고 그린에다가 또 보수하고 최대한 우리는 다 준비를 했거든요. 대회를 주관하는 KLPGA도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다 점검해가지고 골프장과 같이 해가지고
문제없이 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있던 상황이고요. 이게 저희가 문제가 있었다면 대회를 진행 못했겠죠. 예치금 입금 등 골프장 측에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계약금하고 임대료를 넣는 날짜를 계속 어겨서 정말 막 말로만 자꾸 뭐 내일 된다 해가지고 저희도 막 문서도 보내고 했었어요. 골프계는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을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자금 동원 문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금난에 빠진 것 같아요. 들어온다 뭐 해가지고 입금한다 그랬는데 그 계속 이제 양측이 소연이 된 것 같고. 골프장 측이 인터뷰 내용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사이 김용빈 회장은 개인 SNS에 골프장 갑질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골프장이 말도 안 되는 회사 노조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한다고도 적었습니다. 무리한 갑질이었다는 주장과 거짓 해명, 책임 전가라는 반박이 오가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대회 취소 사태의 책임을 따지려는 법적인 다툼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프로야구 2위 LG가 오지환, 문보경의 홈런포와 선발 김윤식의 역투에 힘입어 6연승을 달렸습니다. LG는 KT 원정 경기에서 오지환의 솔로 홈런과 문보경의 결승 홈런으로 KT를 2대1로 꺾었습니다. 롯데는 이대호의 만루 홈런과 렉스의 멀티 홈런 등 홈런 5개를 터뜨리며 두산의 16대4 대승을 거뒀습니다. SSG는 선발 모리만도의 7이닝 1실점 호투와 최주환의 3점포로 NC를 이기고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내년 아시안컵 유치를 위한 알림대사 발대식을 열고 이영표, 황선홍 등 7명을 알림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내년 아시안컵은 중국이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개최권을 반납하면서 새 개최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축구협회는 15일로 연기된 아시안컵 유치 신청서 제출 기한에 맞춰 공식 신청서를 낼 예정이고 카타르와 호주, 인도네시아와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잠시 뒤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